네, 안녕하세요. 뭐, 어제는 보니까 이제 우리 다우월드님이 이제 뭐 자세히 설명해 주셨고, 그 다음에 코인시드님, 그 다음에 외국에서도 뭐 다들 난리가 났어요. QR코드 한다고. QR코드로 이제 결제하는 거를 했는데, 제가, 코인시드님 거하고 다우월드님 거 해볼래 했더니, 제가 저 비밀번호를 지금 어디다 너무 깊숙이 둬서 못 찾아서 못 했는데요. 그래도 좀 이렇게 쉽게 하실 수 있는 거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조금 더 QR코드하고 바코드, QR코드가 Quick Response, 그러니까 빠른 대응, 이거의 약자거든요. 이게 원래 도요다, 일본 자동차 도요다에서 자동차의 여러 가지 부품을 이렇게 구분하는 과정에서 만들었는데 굉장한 걸 만드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특허를 안 받겠다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널리 쓰도록 한 QR코드인데, 뭐 우리가 뭐 다이소를 가든지 뭐 QR코드 많이 하니까 바코드가 더 좋다고 들었는데, 이 QR코드는 뭐 아무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QR코드로 한 거는 파이가 어떤 생태계를 지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참 잘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도 좋다 그래요.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들은 소리인데, 우리나라 은행들과 금융기관이 다 참여하는 정말로 세계에서 제일 확실하고 세계에서 가장 크고 세계에서 가장 공신력이 높은 암호화폐 거래소가 부산에 생긴대요. 이거는 어떤 사설 도박장이 아니라 이거는 공적 도박장이죠. 정말로 공적 도박장. 증권 거래소를 내셔널 카지노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하는 카지노인데 지금 그런 게 생긴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업비트 같은 것도 이렇게 M&A 시장에 매물이 나오고 하나 봐요. 근데 이렇게 이제 QR코드 같은 것까지 막강한 KYC에다가 이런 QR코드까지 갖추게 되면은 여러 가지 접근성, 편의성 같은 게 되니까 역시 파이코인답다. 정말 좋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하고, 뭐 이 코인시드님 거나 이제 코인시드님은 아직 KYC가 안 되신 분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우월드님은 KYC가 통과된 분이기 때문에 두 분이 좀 달라요. 한번 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외국에서도 지금 뭐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이렇게 지금 QR코드로 결제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해서 막 나오고 있습니다. 1분짜리 요거만 제가 또 간단하게 봤어요. 한국은 뭐 이렇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간단하게 내용을 설명해 드리면, 처음에 이제 이렇게 잠깐만요. 포인터 설정, 뭐 고양이 손.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월릿을 들어가시게 되면은, 월릿을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제 여기서 월릿을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제 그 비밀 구절이나 이제 지문 넣는 게 나오죠. 그래서 비밀 구절이나 지문 넣는 게 나오게 되면은, 잠깐만요. 예, 여기서 이제 이걸 비밀 구절이나 지문으로 하게 되면 이제 이 첫 화면에 이게 나오죠. 그래서 내가 보내는 측면이죠. 지금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있는 경우에요. 옆에 사람이 있어야지 이제 QR코드. 그러면은 옆에 사람이 있으면은 이제 그 사람 여기다가 이제 내가 지금 뭐 몇 파일을 보낸다. 옆에 QR코드가 그 옆에 사람 QR코드를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코로나 때 이런 거 많이 해봤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제 그 사람, 이건 그 사람 거예요. 자기 게 아니고 받는 사람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이제 스캔을 눌러갖고 자기 카메라로 이렇게 찍으면 보낼 수 있는 거죠. KYC 안 되신 분도 가능하다고 코인시드님 방송에 나와요. 다우월드님은 KYC 통과된 케이스로 나오는 것으로 저는 봤어요. 그럼 받는 측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받는 측에서 받는 측도 역시 이제 월릿에서 알람이 먼저 뜨겠죠. 알람이 먼저 뜨게 되면은 이제 내가 자기는 뭘 받는 거죠. 이게 알람을 누르게 되면 이게 이 사람한테 뜨는 거죠. 페이먼트 리퀘스트 1파이 보내주세요라고, 받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받는 사람은 1파이 보내주세요라고 하게 되면 아까처럼 보내는 사람이 월릿 들어가서 비밀 구절이나 지문해서 상대방
QR코드로 사진 찍어서 보내면 이렇게 1파이가 전송이 되는 것으로 이제 해볼 수 있는 게 나와서 이거만 해도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또 다른 혁신을 한 것이기 때문에 역시 파이코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제가 요즘 이제 요즘 이제 이거 이제 예전에 이제 1파이 7,000불이다, 1파이 7,000불이다 해서 이게 이제 상장을 하게 되면 딥블루라고 우리가 이제 알파고는 다 알잖아요. 알파고는 이제 바둑하는 거고, 체스죠. 체스 딥블루가 이제 체스에 특화한 인공지능인데, 여기다가 어떤 사람이 이제 물어봤더니, 얘가 상장을 하게 되면 파이코인이 첫 상장 가격은 100불에서 150불 내에 가고, 5년 내로 7,000불 간다라는 건데, 제가 그때 이걸 무시했었어요. 웃기고 있네. 그랬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주식시장하고 코인 시장하고 외환 시장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달러 대비 예측 모델은 이거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1파이가 100만 원 간다, 1파이가 10만 원 간다를 떠나서 1파이가 7,000불이면 대충 한 1,000만 원 가까이 되는, 그렇죠? 1.3 하게 되면 9천만 원 가까이. 가만 있어 봐봐. 저 맨날 헷갈려요. 그러니까 아니지. 700만 원. 1파이가 이제 1000이니까 1000 곱하면 700만 원, 900만 원, 1000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이죠. 그러니까 1파이가 이제 한 900만 원, 1000만 원 내로 5년 내로 간다 그래서 이걸 비웃었는데, 외환 시장의 특성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분명히 얘네들이 딥블루 이제 체스 하면서 이거 했으니까 지금 얘네들이 여기다가 함수통에다가 뭘 집어넣었을까? 사람들, 파이코인 채굴하는 사람들 넣겠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얼마 모이게 되면은 보통 이제 사람 10만 명만 모이면은 수익 모델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니까 이게 이런 추세로 얼마가 되면은 이게 어떻게 되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나? 이제 그러니까 적정 가격이죠. 이게 적정 가격인데 앞으로 5년 내로 7,000불이 적정 가격이 된다라고 해서 옛날에 이제 마이클 헌트님이라는 분이 올린 건데, 이걸 제가 비웃었었는데, 이거 달러 대비 예측 모델은 가능할 것 같다. 그래갖고 사실 제가 요즘 이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런 어떤 R&D로 해서 QR코드가 나온다, 이런 이제 편의성, 접근성, 용이성, 이런 거, 신원 확인성, 이런 것도 다 좋은데, 이렇게 하나하나씩 메꿔져 가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처음에 부산에 이제 암호화폐 걸어서 은행과 금융기관이 참여하는 업비트, 코비드 이런 데 다 생긴겠죠. 그러니까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해외 가상자산이 지금 130조가 된다라는데, 이게 지금 해외로 나간 코인이 20조, 팔이 날리는 국내 거래소. 이러니까 M&A 시장에 지금 코인 거래소들이 다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도 들고, 업비트에서 제일 많이 나가고 빗썸 코인원 같은 데서도 이렇게 나갔는데, 이제 한국, 이게 보통요, 보통 이게 지금 코인 시장이 정말 이게 코인 시장이 아직까지는 이게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기가 굉장히 큰 문제가 있거든요. 가장 큰 그 증거로는 왜 그러냐면, 주식이나 채권은 그거 담보로 질권 설정이 가능해요. 코인은 질권 설정이 불가능해요. 코인은 질권 설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통 주식이나 채권은 어떤 세력들이 작전을 할 때 금융기관 돈을 공식적으로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코인은 질권 설정이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내 돈을 코인으로 담보로 받는데 이게 저쪽 코인이 잘못됐을 때 자기 돈이 날아가는 거를 법적으로 보호받을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특수 세력들이 코인 시장의 수급팀으로서 존재한다고요. 수급은 재료에 우선하니까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이게 한국에서 코인 거래하는 거는 세력들이 하는 게 되게 많고, 근데 세력들이 하려고 그러니까 이 코인이 법적으로 질권 설정도 안 되고, 그러다가 보니까, 실질적인 힘을 동원할 수 있던 어떤 세력들이 붙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가 보니까 뭐 얼마 전에 주부 납치 살인 사건 같은 것도 나오는 게 이 코인 시장의 현재의 문제점이거든요. 근데 해외의 거래소는 거기는 물량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제 하는데, 보통 이 세력들이 해외 거래소에서 먼저 상장을 해서 뭘 하다가 시장이 크니까 이거를 국내 증권소의 업비트나 빗썸이나 코인원에다가 상장을 하려고 그러면 공짜로 안 돼요. 돈이 꽤 많이 원화 상장을 해야 되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이게 영어가 좀 익숙하지 않으니까 파이코인이 달러 상장이 미국 거래소 어디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한국 투자자들도 유치하게 되려면 원화 상장을 해야 되는데, 거래소에서 원화 상장을 하는데 이게 돈이 많이 든다라는 거죠.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제가 이제 파이코인이 지금 부산의 금융기관들까지도 하는 그 세계에서 가장 큰 지금 거래소를 만든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여기는 금융기관이 출자하기 때문에 공신력도 있고, 여기서는 상장할 때 여러 가지로 이제 상장하는데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지만, 파이코인 같은 거는 정말로 1순위로 상장해도 좋을 코인이라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여러 가지 코인의 특성상 KY도 좋고 이런 QR코드도 왔다 그러면 참 파이가 다른 건 다 좋은데 거래소가 지금 문제잖아요. 미국하고 문제고, 그래서 QR코드가 나왔다 그러길래 이거 거래소에 상장할 때도 참 도움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거래소가 가장 큰 문제인데, 또 하나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오늘 나왔던 게 중국에서 자본 유출이 거진 500억 달러, 65조 원이 지금 경쟁이 나갔기 때문에 비트코인 살 거다. 이건 사람들 잘 모르는 얘기입니다. 비트코인은 이제 더 이상 부정적인 돈이 그렇게 붙지 않을 거예요. 비트코인은 이제는 이상한 돈 세탁용 안 쓰긴 않겠지만 그렇게 쓰진 않을 거라고요. 이제는 정상 금융 상품으로 갈 거라고 저는 여겨져요. 이게 never kick the storm in front of the door twice. 그러니까 문 앞에서 대문 앞에 있는 돌을 두 번 차지 마라, 이 소리거든요. 이것도 중시 격언인데, 이게 옛날에는 이게 아주 중요한 중시 격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회사를 잘 분석해서 한번 샀다가 한번 팔으면 쳐다보지도 마라, 이 소리거든요. 문 앞에 돌을 두 번 차지 마라라는 게요. 근데 요즘은 하루에 수도 없이 차잖아요. 이게 단타들이 생기면서 이게 1987년도 블랙 먼데이 이후에 이런 초단타, 컴퓨터가 발달되면서 초단타 이런 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비트코인 돈 세탁하거나 이런 것도요, 똑같은 방법을 계속 사용하지 않아요. 다른 코인을 사용하겠죠. 그래서 비트코인은 제가 보기에 앞으로 정상적인 금융상품으로서 정상적인 금융시장에 정상적인 금융시장에 들어올 건데, 그래서 지금 현물 ETF가 어떻게 되느냐, 선물 ETF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데, 개념을 말씀드리면 선물 ETF는 비트코인 전혀 없이도 만기 이전에 정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현물은 돈과 현물 코인을 동시에 해야 되고, 선물 ETF는 돈 먼저 하고 선물은 나중에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거는 선도환이에요. 선도 거래죠. 선도 거래는 돈을 먼저 하고 나중에 물건을 주는 건데, 선물은 나중에 물건 필요 없어요. 중간중간 그냥 정산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선물은 비트코인이 있건 없건 비트코인의 이름 하에서 얼마든지 선물 ETF는 만들 수 있었는데, 지금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이 어떤 세력들이 갖고 있던 거를 누군가가 받아줘야 되잖아요. 받아주려면 금융기관이나 펀드가 기관 투자자들이 받아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현물 ETF를 신청을 하는 거죠. 현물 ETF를 신청을 하게 되면 그거는
금융기관이 현물을 사야 되기 때문에 비트코인한테는 엄청난 장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뉴스와 맞춰서 지금 이제 연준에서 CBDC 발행, 미국 하원에서 CBDC 발행 제한법이 통과가 된 거죠. 왜 그러냐면 이게 연준이 금융기관끼리만 해야지 이거 갖고 너네들이 개인까지도 해서 개인의 금융활동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문제다. 이래갖고 지금 CBDC, 저도 사실은 CBDC 반대합니다. 그냥 비트코인 있는데 비트코인 쓰면 되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점진적으로 이제 제도권 금융에 들어온 것으로 지금 서서히 되겠고, 제가 비트코인이 앞으로 제도권에 안착하겠다, 한국에서도 안착하겠다라는 나름대로 확신을 갖게 된 거는 지금 해외 가상자산이 130조인데 한국 사람이 5,419명이 갖고 있는 해외 가상자산이 130조라는데 이게 다 거진 다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이잖아요. 수십 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에서도 1954년 증권거래소 설립 이래로 지금 80년이 다 돼가는 주식하고 채권도 180조밖에 안 되는데 이게 지금 130조나 되니 얼마나 큰 시장이냐고요. 코인이. 여기 이제 나중에 파이코인처럼 그렇게 완벽하게 KYC도 갖추고 완벽한 생태계 코인이고 완벽하게 어떤 불법에 사용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코인이 들어오게 되면 이게 현물 시장에서 많이 커나게 그러면 CBDC 같은 거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상이 변해가는 것에 맞게 지금 파이코인이 금융기관의 어떤 제한 규정을 벗어나려고 하는 세력들, 그리고 지금 이게 정통 금융기관과 이제 이런 정통 금융기관과 새로 생긴 금융 형태의 융합, 이런 데서 파이코인이 딱 들어맞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정말 5년 내로 7,000불 가는 거죠. 1파이가 900만 원, 1,000만 원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딥블루라는 그 인공지능이 시초가는 100불에서 150불이고 5년 내로 7,000불이 적정가격이 된다라는 거는 인공지능이 어떤 함수 통해서 어떤 함수를 사용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참 잘했다. 점차 그런 식으로 가고 있네.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저는 이제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요. 저기 우리 다월드님하고 쿤시드님이 올려주신 거, 요거 보내는 측면, 받는 측면,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P2P 거래로 그냥 코인을 주고받는 건데 나중에 이게 물건을 할 때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상품 결제할 때, 이거는 지금 개인과 개인의 금융거래에 대해서만 지금 나와 있던데 개인과 물건 간에 이것도 아무튼 뭐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바코드의 장점이고 그것 때문에 도요다가 이걸 만들었고요. 어떤 물건을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인식을 시키는 거를 굉장히 잘했다. 이거 뭐죠, 아마존 같은 데서도 이런 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굉장히 잘한 것 같죠. 그래서 물론 이게 QR코드는 약간의 조작 가능성도 좀 있긴 있죠. 바코드만은 못하죠. 그렇지만 아무튼 이것만 해도 굉장히 획기적인 거기 때문에 잘하고 있다. 그래서 이걸 제가 공부해서 다시 말씀드리고요. 조짐, 징후, 기미, 징조, 세상 좀 잘 알아야 큰돈 지키죠. 제가 이거는 사실은 내부 영상인데 밖에 계시는 우리 우리 파이코인 채굴하시는 분들도 같이 좀 아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올리는 거니까. 그래도 다행히 보시는 분은 계속 봐주시더라고요. 이런 거 보시는 분들은 나중에 저랑 만나도 대화하기가 굉장히 쉽죠. 이런 게 전혀 없이 그냥, 그러면 대화하기가 참 힘들죠. 네, 오늘도 4편 이어서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